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격시사 고성국입니다. 지난주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한 쟁점 법안들이 재표결을 거쳐 최종 폐기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여당 일부 의원들이 회동을 가졌는데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옵니다. 이 자리 참석한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연결해서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월요일에 만나는 코너 품격 토론. 오늘도 김영우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 주요 정치 현안 짚어드리겠습니다. 10월 개편을 맞아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입니다. 위클리 정치. 한 주간 펼쳐질 정치를 전망하고 짚어드리는 위클리 정치.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국내외 스포츠 소식을 담은 스포츠 먼데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10월 7일 월요일 정격 시사 출발합니다. KBS 라디오 정격 시사 지금 유튜브 라이브로 생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 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9730입니다. 콩 어플 무료입니다. KBS 1라디오 채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종 명품 콘텐츠가 지금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좋은 댓글로 여러분 KBS 라디오와 함께해 주십시오. 뉴스 브리핑입니다.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입니다. 이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그리고 의원 20여 명이 만찬 회동을 했군요. 네, 한 대표는 어제 저녁 서울 종로에 있는 한 식당에서 20명 정도의 여당 의원들과 만찬을 했습니다. 이번 만찬은 친한계 의원 10여 명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서 약속이 정해졌는데 해당 단체방에 속하지 않은 김재섭 의원과 김종혁 최고위원도 참석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대표는 이 자리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있다 보니 국감에서 엄청난 공격을 해올 것이라며 단결을 주문했다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도 언급이 됐는데요. 지난 4일 특검법 재표결에서 여당의 이탈표가 4표 나온 것에 대해 우리 쪽은 확실히 아닌데 누군지 모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국감 기간 야권의 의혹 제기를 지켜보고 김 여사 문제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자고 말했다고 합니다. 친한계의 본격 세력화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네, 한 대표 측에선 이번 모임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지만 개파로서 새 과시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한 대표는 지난 7월 23일 당대표 당선일이었는데요. 의원 10여 명과 회동을 했었는데 그때는 새 과시로 보이는 걸 우려하며 장소나 멤버를 철저하게 비밀에 붙였었습니다. 하지만 어제는 여러 정보가 사실상 공개되며 개파 성격을 감추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동남아 순방길에 올랐는데요. 통상 대통령 순방 기간에 여권 인사가 이렇게 주목받는 행사를 하지 않는 게 관례였는데 이걸 깬 것도 눈에 띄고요. 며칠 전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서 이탈한 여당 표가 4표인데 어제 만찬에 20여 명이 모인 걸 보여준 것도 의미가 작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다음 소식 가겠습니다. 오늘부터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되는데요. 야당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죠. 네, 다음 달 1일까지 26일간 국회 국정감사가 이뤄지는데요. 야당은 김건희 여사 의혹을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압박 국감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는데요.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서 여당의 이탈표가 지난번보다 늘어나자 공세 수위를 더 높여 특검을 성사시키겠다는 전략을 짠 것으로 보입니다. 박 원내대표는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김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가 국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명령권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이 동행명령권을 보면 우리나라는 개인의 신체 자유를 구속하려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영장주의를 택하고 있어 2008년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국회가 증인 채택을 남발하다 보니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민주당은 김 여사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여 특검법을 재추진하고 상설특검, 국정조사 같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국정감사마저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 1심 선거를 앞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해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끝장을 봐야 할 것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정쟁몰이고 이재명 대표 방탄국회와 방탄국함이라며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의혹에 대해 집요하게 지적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오는 16일 치러질 재보궐선거에서 금정구청장 후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지 후보를 단일 후보로 결정했군요. 네, 민주당과 혁신당은 지난 4일 부산 금정구청장 자리를 놓고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었는데요. 어제까지 이틀간 여론조사를 거쳐서 어제 저녁 5시에 민주당 김경지 후보를 단일 후보로 선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금정은 원래 보수 텃밭인데요. 최근 이곳에서도 여권 지지가 흔들리고 있어 야당의 기대감이 큰 상황입니다. 최근 설문조사에서도 민주당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박빙 구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야권이 192석을 확보하며 전국적으로 압승했지만 부산에선 18석 중 1석만 민주당이 가져가며 기대에 미치지 못한 성적을 거뒀었는데요. 그 덕에 국민의힘이 개헌 저지선을 지킬 수 있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선 단일화 없인 야당의 승리가 어렵고 또 승리하면 정부 여당에 치명타를 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는 게 야권 단일화의 성사 배경으로 꼽힙니다. 네. 국민의힘은 긴장하는 모습인데요. 한동훈 대표가 주말 내내 부산 금정에 머물며 윤희련 후보 지원에 나섰고 야권 단일화가 되자 이를 정치적 야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교육부가 내년도 1학기 복귀를 전제로 의대생들의 휴학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어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동맹 휴학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내년에 복귀하겠다고 약속하는 의대생에 한해 휴학을 승인하겠다는 겁니다. 이번 방침에 따라 대학 측에서 휴학을 승인하려면 기존의 학생들이 제출한 휴학 서류가 있는데요. 이걸 정정하도록 했습니다.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한다는 내용이 들어가도록 했고요. 정부는 이 학생들이 이마저도 따르지 않으면 유급이나 제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대신 내년에 복귀하면 올해 1년간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대학 측의 학사 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현재 총 6년인 의대 교육 과정을 5년으로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죠. 네, 올해 1년간 의대 교육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이들이 원래 졸업하는 해에 의사가 거의 배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잖아요. 이걸 막기 위해 정부가 현재 6년인 의대 교육 과정을 5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의사들이 국가고시를 치르는 시기와 전공의 선발 시기도 유연하게 적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의대 교육 과정을 줄이는 방안을 놓고는 의료계에서 주먹구구식 해결이라며 의료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오늘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통일조항을 삭제하고 영토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북한 헌법 개정에 나선다고요? 네, 북한이 오늘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헌법 개정을 논의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2월 남한을 더 이상 통일 대상으로 보지 않겠다며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했었고 올해 1월 헌법 개정을 지시했었는데요. 9개월 만에 작업을 완료하는 겁니다. 네. 이미 민족, 평화통일과 같은 통일 관련 표현을 삭제하는 건 예고된 일이고요. 가장 관심을 모으는 건 영토조항 신설 부분입니다. 김 위원장은 주권 행사를 주장할 영토영의 영공조항을 만들라고 했었는데요. 육지는 군사붕해선과 비무장지대로 막혀 있다 보니 해상 국경선을 어떻게 명시했을지가 관심입니다. 남북 간 무력 충돌이 수차례 있었던 서해 북방 한계선, 즉 NLL을 침범하는 해상 국경선을 북한이 일방적으로 선포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이를 이용해 한반도 긴장을 높이는 시도를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네. 다만 과거 사례를 보면 북한이 시차를 두고 개정헌법 전문을 공개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개정 내용이 곧바로 확인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로 규정한 남북기본 합의서를 이번 회의에서 파기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네.
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전쟁, 이른바 가자 전쟁이 딱 1년 됐군요. 네, 1년 전 오늘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급습해 이스라엘인을 비롯한 1,200명이 숨지고 250명 이상이 인질로 가자 지구에 끌려갔었는데요. 이스라엘은 곧이어 하마스를 소탕하겠다면서 지상전을 감행했습니다. 작년 11월 24일 양측이 일시 휴전에 합의하면서 인질 일부와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맞교환하기도 했었지만 곧 다시 전쟁이 재개됐습니다. 네.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지난 1년간 4만 1,825명이 숨졌고 이 중 어린이가 10,000명을 넘을 정도로 민간인 피해가 큰 상황입니다. 네. 이스라엘은 하마스 소탕이 어느 정도 이뤄졌다는 판단하에 이제는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를 무력화하겠다며 레바논까지 침공한 상황인데요.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외교적 해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을 포기한 뒤 급속히 힘이 빠져 이스라엘을 제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이란의 최근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응해 보복에 나서겠다고 공언을 하면서 네. 이란 석유시설이나 핵시설을 타격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1년 전 가자 전쟁을 시작으로 중동은 지금 5차 전쟁 위기에 놓인 상황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1분입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월요일 아침 흐린 하늘에 서늘한 공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현재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약하게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다만 영남 지역은 오후까지, 제주도는 내일 아침까지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의 양은 제주도에 최대 30mm 정도고요.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10mm 정도로 양이 많지 않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빛이 흐리다가 밤에 중부지방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아침까지 경기 내륙과 강원 중북부 내륙, 강원 산지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시각 기온 서울이 14도, 전주 15.2도, 대구 15.9도로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1, 2도 정도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선선하겠습니다. 중부지방의 낮 기온 서울 22도, 대전과 춘천 21도로 어제보다 1에서 6도가량 높겠고요. 남부지방은 대구 22도, 전주 21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한글날인 모레까지 동해안 지역과 제주도에는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고요. 그 밖의 내륙 지역은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4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의 조한일이었고요. 이어서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의 정현정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월요일 출근길 상황입니다. 먼저 고속도로와 서울 시내 모두 정체 구간이 있는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금호분기점에서 칠곡분기점까지 막히고요. 반대 부산 방향은 잠원에서 서초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부평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 있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내촌 부근에서는 고장난 승용차가 서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인데요. 매송 부근에 화물차 고장나 있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면 서창분기점에서 월곶분기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서안산에서 안산, 반월터널에서 부곡까지 정체고요. 동수원에서 신갈분기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 시내는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한남대교에서 반포대교 사이 4차로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전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이 재표결 거쳐서 최종 폐기됐잖아요. 네네. 그런데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에서 4표가 이탈했다 이런 분석인데 예상하셨습니까? 저희들은 사실은 그 4표가 이탈될 것까지는 생각을 하지 못했거든요. 네. 네. 네, 그만큼 좀 아마 내부에서는 약간 다소 좀 충격적인 그런 이탈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의원님? 예, 어쩌보면은 그 민심을 어느 정도 반영한 그런 이탈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
용산과 지금 여당의 그 소통이 단절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아마 용산의 리스크를 여당이 이렇게 안고 있는 그런 형국에 대한 불만이 이렇게 이탈표로 드러난 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쨌든 용산에서도 좀 더 많은 좀 변화를 좀 가져와야 되는 그런 시점이 오는 어떤 일종의 그런 시그널이 아닌가 이렇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은 우리가 용산의 방어막이 된 느낌이다 이런 발언을 하신 걸로 알려졌는데 어떤 뜻입니까? 네, 저는 당시에 그 용산에 계속 각종 거부권 행사 등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 우리가 수세적인 그런 상황에서 방어만 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 여당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우리 당이 그 야당의 어떤 좀 비이성적이고 무지막지한 어떤 정쟁으로 계속 이어나가는 이 특검에 대해서 수세적으로만 또 야당의 페이스에만 놀아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도 좀 여기에 맞서서 좀 더 적극적인 그런 공세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네. 김정숙 여사의 특검이라든지 김혜경 여사의 특검에 대해서도 왜 여당은 추진하지 않느냐는 그런 우리 당 지지자들 그 국민들의 목소리도 높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하는 모습들이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생에 대해서는 왜 여야가 또 좀 더 손을 놓고 있느냐 하는 그런 특검 정국에 대한 불만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네. 우리가 민생도 챙기면서 우리 당도 좀 더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그런 어떤 주장들 또 그런 어떤 활동들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무조건 그냥 용산의 방어막에 노력만 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용산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열린 마음에서 좀 변화를 또 촉구하는 그래서 전국을 우리 여당이 좀 주도해 나가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한 불만들이 많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세 가지 뜻이 담겨있다고 설명하신 거군요. 이제 네네. 하나는 용산에 대해서도 할 말은 하자. 두 번째는 방어만 하지 말고 야권에 대해서 공격할 거 제대로 하자.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최근에 문다혜 씨 사건 아시잖아요. 네. 음주운전 사건도 있지만은 또 네. 여러 가지 또 어떤 의혹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왜 그게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문다혜 특검을 주장하지는 않는지에 대한 불만들 그리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국민들이 어떻게 이게 마무리됐는지 정말 모르거든요. 그 역시도 소중한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서 희생당한 그런 아주 엄중한 사건이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더 국민들께 진실 규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데 우리는 왜 계속해서 수세적인 입장에서만 이런 전국을 맞이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불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 야당발 정쟁에 대처하는 여당발 민생 현안들을 좀 더 부각시키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네네. 예, 의원님 지금 가장 급한 민생 문제 어떤 문제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자본주의가 발달할수록 양극화도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코로나 이후에 또 최근에 국제 정세로 봤을 때 각종 전쟁이나 여러 가지 부분으로 인해서 그 내수 경제가 매우 안 좋거든요. 네. 그러면 내수 경제 진작을 위해서 경기 부양책을 친다든지 아니면은 하여튼 민생을 좀 챙길 수 있는 좀 구체적인 정책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네. 그게 좀 미흡하다는 주장들이 많이 있고요. 그에 대해서 좀 여당이 좀 더 강하게 정부에다 압박하고 하는 모습들이 필요한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한 실망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부는 인위적인 경기 부양에 대해서는
어쨌든 자제해야 된다는 입장을 그동안 취해왔는데 또 경기 부양을 하려면 돈을 풀어야 되는데 전 정부에서 넘겨준 이 국가 부채가 너무 많아서 긴축을 해도 모자랄 판이다. 돈이 어디 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거는 물론 그런 주장을 할 수도 있지만 또 국민들이 당장 내일 오늘 먹고 살기가 힘들다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런 뭐 어찌 보면 너무도 상식적인 그런 표현인 것 같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어떤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요. 특히 오늘부터 국정감사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국정감사 준비하면서 쭉 보니까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럼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물가가 왜 이렇게 오르는지 이런 부분은 정부가 잡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국민들이 봤을 때 장바구니 물가라도 좀 제대로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대한 불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민생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한다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정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어제 만찬이 있었는데 한동훈 대표와 20여 명 안팎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만찬을 했다고 알려졌는데 의원님도 거기 참석하셨더군요? 네, 저도 아마 한번 어떤 얘기를 하는지 또 초대를 해주시기 때문에 가서 내용을 좀 쭉 들어봤습니다. 예, 보도에 따르면 이게 한동훈 계보가 이제 본격적으로 출범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의미들을 부여하면서 보도를 하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그건 좀 더 지나친 해석인 것 같고요. 제가 어쨌든 어제 좀 용산에 좀 변화를 하지 않으면은 여론, 국민적 여론, 민심 위반이 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 그리고 우리 당이 앞으로 각종 선거도 있고 또 당이 주도해 나가야 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도권을 또 상실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대화를 나눴고요. 그리고 아마도 한동훈 대표가 우리 또 국민의힘의 또 대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계기로 또 많은 의원님들을 또는 많은 분들을 또 만나고 또 접촉해서 좀 더 국민의힘을 좀 더 결속을 좀 강화시키는 그런 계기로 삼자는 그런 말씀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만남이 계보를 형성한다. 그런 부분은 저부터도 어떤 특정인의 어떤 계보에 소속되면서 저는 그동안 쭉 거부해 왔기 때문에 아마 그는 너무 좀 앞선 섣부른 그런 주장인 것 같습니다. 네, 계보 모임은 아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어제와 같은 만찬이 앞으로 정기적으로 있을 거다 이런 전망도 할 필요 없다. 그렇습니다. 아마도 이번 국감 이후에 한 달 정도 동안에 상당히 전국이 요동칠 수 있다는 그런 예측들도 했거든요. 네.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힘을 모으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좀 하는 그런 자리라고 보면 되고요. 네. 어쨌든 당과 나라를 좀 걱정하는 그런 분들이 모였던 거고요. 또 앞으로 이런 모임은 계속 좀 이어져야 된다. 그런 어떤 분위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가 김대남 전 행정관 녹취록으로 불거진 이 공격사주 의혹, 이른바 공격사주 의혹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지시했고 강경 대응한다는 건데, 그러나 또 한편 나경원 의원이나 홍준표 시장 경우에는 오히려 야권의 탄핵 밑밥을 잘못 문 것 아니냐, 이거야말로 해당 행위다, 이런 반론도 있고 그렇습니다. 의원님은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우리 당 내에서 누구를 지칭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당 내에서 왜 자꾸 탄핵이란 말을 씁니까? 저는 그런 분들이 오히려 해당 행위에 가까운 그런 발언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우리가 스스로 왜 자꾸만 탄핵의 어떤 그런 올가미에 자꾸 덮어 씌우려고 하는지 그런 표현은 저는 가능하면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일단 공격 사주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사람
누구라도 그런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면은 저는 그 당연히 진상 규명을 하는 것이 그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특정인을 겨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하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처벌하는 것이 또 그게 당의 기강을 바로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학대 해석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왜 우리가 먼저 탄핵 얘기를 하느냐 이제 이런 취지의 그런 주장을 좀 말도 안 되는 그 정쟁을 통해서 지금 국정을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자들의 왜 우리가 그게 동참하는 느낌을 알겠습니다. 받게 합니까? 네, 그건 아주 좀 지나친 썩 좋은 그런 표현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인천 강화군수 재선거 지원 유세에서 선거를 기다릴 정도가 못 되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리는 게 민주주의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그럼 이 발언을 국민의힘에서는 탄핵을 선동했다고 공격을 하니까 아니 교과서적인 발언했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 이런 또 반론이 있었는데요. 그 교과서적인 그런 그 표현을 한다면 교과서에 정가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 할 수 있습니까? 도덕적인 사람들이 국회의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취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면 제 말이 맞잖아요. 그 도덕 운운하고 교과서 운운할 그런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용어에 보면 징치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징치라는 것은 뭐냐면 재상에 따라 징계하여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네, 징치라고 그랬어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 징치를 통해 끌어내려야 할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는 아마 국민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징치를 막기 위해 사법부를 억압하고 수사권 조정 등을 통해서 이재명 구하기에 열중한 당대표 입에서 과연 나올 수 있는 발언인지 되새겨볼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가 돼야지 야당 대표의 당탄을 위한 연설회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보궐선거 지원 유세에서 나온 얘기라서 이 재보궐선거를 정쟁으로 물들이면 안 된다 이런 그 비판이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나오는 건데 그 지금 관심 가는 지역들이 여러 군데입니다. 호남의 영광군수 선거, 또 부산의 금정구청장 선거, 그리고 인천 강화군수 선거도 다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요. 예, 지금 의원님이 공동 선대위원장 맡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어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단일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금정구청장 선거도 이거 끝까지 가봐야 된다는 분위기가 있다고 지금 보도가 되는데 선대위원장으로서 또 부산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최다선 의원이시죠. 지금 금정구청장 선거 상황은 어떤지 좀 전해주시겠어요? 일단 토요일 날 저희들이 집중 유세가 있었습니다. 그날 그 현장 분위기를 보면은 어쨌든 지난 총선에서 우리 부산 시민들이 보여주신 그 지지, 압도적인 지지로 부산 선거구 18곳 중에 17곳이 승리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부산 시민들이 힘을 모아주신 그런 결과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을 본다면은 저는 그 지난 총선의 연장선상으로 아마 크게 변하지는 않았지 않았나 저는 조심스러운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좀 더 여당으로서의 어떤 모습, 전국을 좀 더 주도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달라는 그런 주문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재보궐선거 기간 중에 우리 시민들에게 여당으로서의 그런 올바른 모습을 좀 더 보여준다면은 어떤 국민의 힘을 좀 더 믿고 또 응원하지 않을까 저희들은 조심스럽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후보 단일화가 금정구청장 선거 그 영향을 안 줄 것 같습니까? 글쎄요, 저희들 예측하기로는 크게 물론 나름대로
그분들도 노력하겠지만 조국 혁신당이 그렇게 신선한 정당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조국 그 신당의 당 대표,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가 각각 다 기소되어서 지금 재판 중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정당과 또 우리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가 이끄는 정당의 비교를 했을 때 과연 어느 정당이 더 도덕적 우위에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부산 시민들께서도 잘 판단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 2일 국회 법사위에서 검사 탄핵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자리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 지금 수감 중인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출석을 했고 또 녹취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 녹취록에 따르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변호사에게 굉장히 두렵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의혹이 새롭게 제기가 됐는데 이 부분 대해서 의원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어쨌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파면 팔수록 더 많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 끝이 누구도 예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자신의 입으로 의혹들을 일일이 나열하는 녹취록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공개되었고 네. 이는 이재명 대표의 의혹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정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물론 녹취록 전문이 공개된다면 또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정치 자금 지원과 그리고 변호사비 대납 그리고 법원 로비 의혹까지 이화영 전 지사의 입에서 언급된 이상 아마 이에 대한 진상 규명이 매우 꼭 필요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이 녹취록은 맥락적으로 보면 쌍방울의 김성태 전 회장이 바로 언급하신 그런 의혹과 관련해서 이 자금을 댔다고 하는 그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두렵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었잖아요. 자, 그래서 예,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다시 고발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군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검사와 어떤 검사의 또 판사의 또 몫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법치주의 국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아마 철저하게 검찰에서도 밝힐 거고요. 또 판사도 올바른 판결을 통해서 정의를 실현하지 않을까 이리 보고 있습니다. 네. 주말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이 됐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고 표현할 정도로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극렬하게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딸이 이런 행위를 했는데 대해서 지금 전혀 침묵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분들이 아마 공인으로서의 그런 자세가 거의 망가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좀 국민의 한 사람으로 봤을 때는 참으로 좀 실망스럽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가족들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분들이 과연 본인들이 어떤 국민들을 향해서 그런 표현들을 할 수 있었는지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물론 자신의 딸이긴 합니다만은 좀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엄하게 꾸짖고 또 국민들께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문다혜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빨리 수사가 진행되고 진실 규명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과 지금 대담 중인데요. 조경태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격차 해소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이게 어떤 일을 하는 위원회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민주주의 그리고 우리 자본주의가 발달할수록 격차가 점점 늘어날 수 있는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소득의 격차, 지역의 격차, 교통의 격차,
또 남녀의 성별의 격차, 그리고 세대 간의 격차, 이런 각종의 다중의 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좀 더 선별적인 그런 복지 정책을 좀 발굴해내고 또 격차 해소를 위해서 보다 더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저희들이 그런 차원에서 1호 법안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취업에 대한 격차 해소에 대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고요. 네. 2호의 법안은 중장년을 위한 고용차별 금지를 위한 법안 개정안을 저희들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그 3단계에서는 정년 연장을 통해서 격차 해소를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정년 연장에 대한 격차 해소를 위해서 저희들 좀 더 고민하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이 격차 해소 특위장으로서 하는 이런 활동들이 아까 말씀하신 시급한 민생이다 이런 생각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안녕하세요. 녹색교육센터장 정미경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혹시 깃대종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기후위기가 심각해질수록 생물 다양성이 굉장히 감소되고 있어요. 그래서 꼭 지켜줘야 할 깃대종을 선정을 해서 지역사회, 마을에 알리는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설악산은 깃대종이 사냥이에요. 지리산은 반달가슴곰이죠. 우리 마을을 탐사하면서 개구리, 도롱뇽, 제비, 은방울꽃, 무당벌레, 참새를 지켜주고 싶다고 깃대종을 선정을 하고 아이들이 지켜주자라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꿀벌이 사라지면 우리 인류도 4년 안에 사라진다고 경고를 했었죠. 지금 꿀벌뿐만이 아니라 개구리, 나비, 참새가 점점 사라지고 있고 이들이 살지 못하는 지구에는 결국 우리 인류도 살 수가 없게 되어지거든요.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느끼는 것을 직접 발로 뛰고 실천하는 행동하는 시민의 힘이 필요한 시기이죠. 기후위기, 환경재난의 시대를 살기 위해서는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환경을 학습하고 환경재난에 대비하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래서 청취자분들께서는 지역에 지역 환경교육센터가 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까운 환경교육센터를 방문해서 우리 마을의 환경 문제가 무엇이고 기후위기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행동하는 힘을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현재 하늘에 구름이 잔뜩 끼어 있습니다. 충청과 남부지방엔 비구름이 지나면서 약하게 비가 오는 곳이 있는데요. 비구름은 점차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비는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다만 영남 지역은 오후까지, 제주도는 내일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제주도에 5에서 3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남부지방엔 5에서 10mm 정도로 비의 양이 적겠습니다. 이들 지역에 계신 분들은 작은 우산 하나 챙겨 나가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빛이 흐리다가 밤에 중부지방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아침까지 경기 내륙과 강원 중북부 내륙에는 안개가 짙게 끼면서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공기가 서늘합니다. 현재 시각 기온 서울이 14도, 전주 15.2도, 대구 15.9도로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1, 2도 정도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20도를 조금 웃돌아 선선하겠는데요. 중부지방의 낮 기온 서울 22도, 대전과
춘천 21도로 어제보다 1에서 6도가량 높겠고요. 남부지방은 대구 22도, 전주 21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0도 안팎으로 벌어지니까요. 옷차림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글날인 모레는 내륙 지역은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맑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14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매주 월요일 정치 현안을 품격 있게 토론합니다. 네, 김영전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신경민 전 의원입니다. 네, 신경민입니다. 네, 오늘부터 국감 시작되죠. 네, 그렇습니다. 이 국감 두 분 다 다 해보셨으니까 이게 당 차원에서 늘 이렇게 무슨 컨셉을 잡고 주요 이 공격 타겟 잡고 이렇게 준비하잖아요. 그렇죠. 네, 하긴 하죠. 그런데 이제 이번 국감 같은 경우에는 서로가 이제 과거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야당의 입장에서는 물론 국감이라고 하면은 그 여당 또 정부를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는 대목이죠. 그래서 이제 국감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번에 그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니까 정권 끝장 국감을 만들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어요. 네. 그거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제 국감이라고 하는 것은 입법부로서 국회가 정부를 여러 가지 이제 견제하고 잘못된 거 고치고 바로 잡고 비판하고 이거는 맞지만은 정권을 끝장내겠다고 하는 국감은 그거는 그 국회의원 원내대표가 입에 담을 얘기는 아니죠. 그러면 정말 갈 때까지 간다, 끝까지 간다는 건데요. 그거를 바라보는 국민들도 그렇게 좋은 감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책 국감이 되기를 원하지만 지금 야권은 이재명 당대표도 대통령 중간에 끌어내리는 거를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정권 끝장 국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은 완벽하게 정쟁 국감으로 갈 가능성이 너무나 크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걱정이 되네요. 신경민. 네, 어느 국감이나 주요 이슈는 있죠. 근데 이번은 좀 다릅니다. 이번은 주요 이슈가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한테 딱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특히 김건희 여사한테 아주 포커스가 무겁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김건희 페스티벌 주간 월간이라고 봐도 아마 과언이 아닐 겁니다. 지금 관련되는 상임위만 해도 굉장히 많잖아요. 국방, 운영위가 이제 마지막에 겸임 상임위가 돼서 하이라이트가 될 텐데 이건 이제 11월까지 넘어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10월 내내 그리고 11월 초까지 결국 김건희 국감으로 시작해서 김건희 국감으로 끝나게 될 개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 국감을 가지고 11월에 이제 특검법을 어떻게 갈무리를 해서 11월에 넘어가느냐라고 되기 때문에 10월, 11월을 패키지로 봐야 될 거고요. 결국 이 갈등이 국감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까지도 아마 결국은 연장이 될 거예요. 그렇게 돼서 12월 국회 이제 마무리까지 넘어가게 되는데 아마 오늘부터 시작해서 12월 말까지는 대단히 매일매일이 소란하고 아마 심심할 날이 없을 정도로 시끄러울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신경민 의원 말씀하신 대로 야권에서는 김건희 여사를 국감 증인으로 지금 채택을 했는데
증인 채택됐다고 해서 김건희 여사가 증인으로 나올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 뭐 동행명령권 발동까지도 검토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또 위헌이라고 하는 헌재 판결이 벌써 한 15년 전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 몰고 가려고는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게 어느 정도 현실화될까요? 뭐 시도는 야당이 물론 하죠. 그런데 이게 항상 문제가 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김건희 여사가 돼 있는데 증인들이 안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벌써 교육위만 예를 들어도 대학교 관련자들이 지금 몇 년째 지금 안 나오거든요. 해외로 가버리고 뭐 그런 경우가 굉장히 그러니까 총장들 많고요.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분들은 지금 국정감사 증인 채택된 지가 굉장히 여러 번이고 오래되고 그랬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지금 해외로 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경우까지 포함을 해서 또 퍼스트레이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정치적이고 정무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나오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증인 채택부터 시작을 시끄러워요. 역대 항상 보면 시끄러운데 대개의 경우에는 여야 간사가 합의를 해서 이것을 상임위로 회부를 해서 의결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조절이 됐는데 이번에는 야당이 단독으로 의결을 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조정이 안 됐거든요. 조율과 조정과 뭐 협의, 합의 이런 것들이 전혀 생략이 되고 바로 의결로 가버렸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문제가 되고요. 아마 동행명령 얘기가 국감 초기에 나올 겁니다. 나오면 이거 가지고도 또 한참 여야가 싸우게 될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이게 이제 상임위원장 권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임위원장을 야당이 하는 경우에는 강행을 하려고 하는 곳이 생겨날 수도 있죠. 예. 자, 그런가 하면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뭐 어쨌든 대응을 안 할 수 없으니까 또 꼭 그 대응 차원이 아니라 어쨌든 좀 들여다봐야 된다는 생각들도 해서 이른바 이재명 국감으로 가져가겠다 이런 그 구상인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김영우 의원. 예. 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제 11월에 두 개의 법정에서 1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죠. 11월 15일 또 25일 선거법 위반하고 위증교사인데 그런 여러 가지 그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 가지고 아마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굉장히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어제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탄핵을 누가 봐도 이제 탄핵을 암시하는 그 도중에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라는 식의 발언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와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표를 굉장히 압박할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또 문재인 전 대통령 그 딸 문다혜 씨 그 음주운전 건이 또 있었잖아요. 네. 이런 거 관련해서도 문재인 전 대통령 또 문다혜 씨 또 여러 가지 그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좀 국민의힘도 벼르고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번 그 가을 정기 국감은 지난 여름보다도 훨씬 더 뜨겁게 더 달아오를 것 같아요. 엄청 치열할 것 같은데 결국 10월, 11월이 우리 신경민 의원님 말씀대로 여야 간에 정말 대혈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큰데 이 전체를 바라보는 아마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정책 국감이 되기라는 게 정말 매번 어렵지만은 그래도 지금 민생 차원에서 여러 가지 좀 그런 국감을 다뤄줘야 되는데 아마 큰 소리치고 또 동행명령 주장하고 또 증인에게 또 참고인들에게 윽박 지르고 결국 나중에는 뭐 빈선 국감이었다 이렇게 결론 날 가능성도 있죠. 물론 중간에 어떤 특별히 여러 의혹에 대해서 그 증거물들이 정말 나오면은 이거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그런 그 정국으로 이제 가겠죠. 예, 김영우 의원 말씀 중에 그 문다혜 씨 음주운전 문제가 잠깐 거론이 됐는데 이건 사실 뭐 누가 해도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될 범죄 행위고 그런데 이게 이 전 대통령의 딸의 음주운전이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때 이건 살인 행위다 뭐 하면서 엄벌에 쳐야 된다고까지 발언을 한 게 있어서 이 많은 언론이 지금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다혜 씨 음주운전 사건은 뭐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건
법률적 절차에 따라서 지금 경찰 소환이 임박해 있잖아요. 경찰 소환하고 그 이후에 법적 절차에 따라서 처리가 될 수밖에 없고요. 이것은 누가 편을 들 수가 없습니다. 이건 부모도 편을 들 수가 없고요. 본인이 책임을 져야죠.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거예요. 누가 술을 먹었느니, 뭐 왜 먹었느니, 뭐부터 시작을 해서 수사 외적인 문제 같은 것도 아마 또 얘기가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계속해서 시끄러울 겁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딸 문제가 굉장히 아픈 손가락인 것은 확실하거든요. 이번에 음주 사건까지 겹쳐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부모로서 별로 할 얘기가 지금 없는 상황이 된 거고요. 저는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도 뭐 별로 그렇게 이 얘기를 가지고 공식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가 아닌가 싶고요. 민주당도 마찬가지 지금 입장이고요. 문재인 대통령과 친하게 지냈던 여러 정치적 세력들도 이 얘기에 대해서는 별로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근데 지금 대통령 자녀 문제가 사실은 역대 대통령들이 거의 다 문제가 됐거든요.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경우에도 아들하고 딸 문제가 계속 나왔어요. 근데 아들 문제는 몇 번 나올 때마다 그 아들이 실력으로 이것을 그냥 극복을 해냈어요. 그래서 이건 됐는데 지금 딸 문제는 사실은 별로 그렇게 설명하거나 변명하거나 할 계제가 없었고요. 이번에도 아마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매우 가슴 아픈 아버지의 입장으로 그냥 남아있지 싶습니다. 예. 지금 이제 오늘부터 국정감사가 이제 보통 20일 동안 하는데 약간 이제 뭐 위원회가 조금 늦게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11월 초까지. 겸임위원회가 이제 하이라이트가 이번에 운영위하고 정보위는 아마 김건희 여사 관련을 뭐 다룰 이슈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운영위가 마지막 방점을 찍을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11월에 11월까지 열린다고 봐야죠. 자, 그런데 이 국감과 동시에 보궐선거가 지금 진행됐습니다. 중간에 있죠. 그리고 국감 끝날 시점에 이재명 대표의 그 선거법 재판 선고 그리고 위정교사 재판 선고가 예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복잡하게 이게 좀 얽혀 들어갈 거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재보궐선거 지원 유세에 그 각 당의 그 대표들이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재보궐선거 얘기는 잠시 후에 하고 그 강화군 지원 선거에 지원 유세에 나선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또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사실상 시사하는 탄핵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발언이 나왔고 국민의힘에서 아주 강력하게 비판을 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게 무슨 탄핵이냐 그냥 교과서적인 얘기지라고 하는 식의 그 공방이 있었습니다. 이 발언은 어떻게 보십니까? 신경민 의원부터. 지금까지 뭐 여러 사람이 또는 국회의원이 탄핵 얘기를 했을 때 이재명 대표 본인은 이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어저께 강화군에서 있었던 얘기하고 비슷한 뉘앙스의 얘기를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는 흘러나와서 언론에 유출이 된 적이 있죠. 그런데 공식적인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건 처음입니다. 그런 점에서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교과서에서 있는 얘기를 한 것일 뿐이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뭐 모면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걸로 뭐 설명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분명히 의미가 있고 이런 얘기를 하게 된 배경을 살펴봐야 되는데 이건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 오지랖 개입 뭐 이런 것들하고 관련이 있고요. 이것을 지금 자극을 하는 거죠. 그것도 여권의 아성인 지역에 가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가 모두 유의미하다고 파악할 수밖에 없고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진심이 아닐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 뭘 잘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죠. 김영우 의원. 그 선거를 기다릴 정도로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면 중간에 끌어내리는 게 민주주의다. 이런 얘기했는데 그런 얘기는 그 정치학 교과서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 어디에도 없어요. 그 선거로 판단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정말 심각한 그 국가 위기를 불러올 정도의 어떤 불법적인 그 증거가 나타나든가 뭐 그러면 모를까 그냥 이렇게 그 보궐선거 유세장에서 이렇게 탄핵을 암시하는 얘기를 한다는 거는 저는 당대표로서는 해서는 안 될 얘기다. 그렇게 따지면은 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도 여러 가지 의혹이 있고 사법 리스크가 있고 다음 선거를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죠.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다고 해서 아니 국민의힘 입장에서? 아니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가 심각하죠. 그렇다고 해서 중간에 뭐 끌어내리거나 막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함부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 그 공당의 대표인데 저는 그 이런 얘기를 근데 우연히 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우연히 했다고 생각되지는 않고 그만큼 절실하다. 본인의 어떤 사법 리스크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이제 정치적인 경쟁을 하고 갈등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입에 담을 수 있는 말의 그 어떤 최소한의 기준이라 그럴까? 품격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너무 막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내대표도 지금 정권 끝장 국감이라 그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아무리 김건희 여사의 여러 의혹이 있고 야권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민심의 기준에서 봤을 때 이해가 안 가는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 보면은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글쎄 그 원내대표의 발언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좀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증거를 가지고 정정당당하게 사실을 밝히고 또 법적인 판단을 받게 하고 그런 건 맞습니다. 하지만 뭐 끌어내고 또 이런 어떤 보복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말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재명 대표의 그 발언이 그냥 뭐 교과서에 있는 얘기라고 하고 넘어가기에는 매우 중대한 의미가 있는 발언이다. 이건 두 분이 같이 지적하셨는데 지금 김영우 의원은 그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염두에 둔 일종의 방탄적 의미가 있는 탄핵 그 발언이다. 이런 해석을 하셨는데 그렇죠. 신경민 의원은 아까 그런 차원으로까지는 분석을 안 하셨어요. 그냥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 분노가 이재명 대표의 발언으로 연결된 거다. 이렇게까지만 말씀하셨는데 이 대목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가 11월 달에 지금 두 건의 선고에서 중형이 선고가 될 경우에 이재명 대표가 이걸 아마 퉁치고 넘어갈 겁니다. 지금 전략 전술로는 그 방법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퉁을 치죠? 이건 1심 1분이다. 그리고 이건 1심 판사가 검찰이 짜놓은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한 건데 2, 3심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려보겠다.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 이 두 사람의 이 실정이 너무 지나쳐서 내가 할 수 없이 지금 싸워야 되니까 여러분이 저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달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물론 뭐 방탄이 필요한지 한 상황이 될 정도로 중형이 선고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뭐 중형급은 나올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이런 논리, 이 서너 가지의 논리를 가지고 방탄을 하면서 11월 선고를 퉁치고 넘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이 선고가 이게 방탄으로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냥 이렇게 퉁치고 넘어가는 거 외에 그리고 2심부터는 소송 지연 전술을 쓰는 거 외에는 지금 별다른 전술 전략이 없거든요. 그런 점으로 봤을 때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특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아주 집요하고 치열하고 아픈 공격 이것이 지금 최선의 방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 문제 관련해서 짧게라도 이 문제는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검사 탄핵 청문회에 이화영 전 부의사가 지금 수용 생활 중인데 나와서 증언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녹취록이 공개됐고 그러면서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정치 자금과 관련된 그 진술이 있을 거라는 데 대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이제 그 나는 두려움이 있다. 뭐 이런 식의 녹취록이 공개가 되면서 국민의힘에서 이 추가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이재명 대표와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고발 조치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갑자기 확대가 돼 버렸는데 사실 이 검찰청문회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이걸 준비하고 주도한 것 아닙니까? 예. 제가 봐도 심각합니다. 지금 뭐 민주당은 이제 갑자기 불리해지니까 이 녹취록 입수 경위부터 이제 따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중요한 거는 아닌 것 같고 이게 지금 그 녹음된 것이 이화영 전 부지사하고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 간의 그 대화가 녹음이 됐는데 그 녹음이 어떻게 됐는지도 참 궁금하지만 거기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이제 변호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내가 더 많은 거를 알고 있다. 이러면서 이재명 그 당대표 도왔던 조직에 그 자금 지원했던 거 이런 거를 직접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봐도 좀 빼박 증거다 생각을 하고 결국 민주당에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를 청문회에 불러내가지고 그 스스로를 변호하게 하고 이재명 당대표를 이제 방탄을 시키려고 했던 열었던 청문회인데 뭐 의도는 그랬던 예, 의도는 그런데 결과는 하더라도. 완전히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걸 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지금 검찰 수사 진행 중인데다가 이화영 전 부지사는 그 수감 중이고 그렇게 수감 중인 사람만 나와가지고 이것을 그 완전히 민주당 의원들이 나서서 변호인단처럼 말이죠, 변호를 했고 이런 것은 누가 봐도 너무나 편파적인 것이고 검사가 현역 검사가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 뻔히 못 나올 걸 알면서 열었었는데 이것은 그 역풍을 맞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한 두 가지 이슈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재보궐선거가 이 양당의 대표들한테 영향을 상당히 줄 거다. 결과에 따라서 그냥 지나가는 선거다. 어느 쪽인 것 같습니까? 이제 신경민 의원님. 금정구가 야권 단일화가 되면서 금정구 뭐 여러 가지 여론조사 지금 여론조사가 한 두어 개 정도 나와서 조금 시간은 지났지만요. 최근 여론조사 보면 금정구가 오차범위 안에서 이제 여야 후보가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건 이제 정말로 살펴봐야 될 대목이고 지켜볼 대목이지만 이것이 여파가 영광으로 갑니다. 금정구에서 양보를 했으니 이제 조국 대표 입장이에요. 영광군 보궐선거는 조국에게 달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거죠. 근데 지금 영광은 3파전이 30, 30, 30으로 세 개가 진보까지 해서 쫙 나눠져 있어서 여기 아무도 여기도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영광은 조국에게 달라는 금정양보의 토대 위에서 얘기하는 조국 대표가 조금이라도 지금 입장에서 우위예요. 그렇게 따지면은 민주당도 입장이 곤란하고 진보당이 이제 어느 쪽 표를 더 많이 갉아먹느냐에 갈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광 선거가 금정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강화하고 곡성은 상대적으로 그거보다는 조금 덜 영향을 받는지 않나 싶습니다. 예, 이 선거판이 상당히 복잡하게 흘러갑니다. 이게 나비 효과 같은 거. 그렇습니다. 특히 영광 같은 경우에 그 야권이 단일화 없이 만약에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을 이겼다. 그러면은 민주당은 그 호남에서 어쨌거나 지금 그렇지 않아도 분위기가 안 좋은데 그 적자 자리를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내후년 선거도 어려워진다고 보고 이재명 당대표의 그 호남에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그 신뢰가 많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양쪽의 당대표로서는 이번 보궐선거가 큰 선거는 아니어도 정치적인 의미는 굉장히 있는 선거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그 사력을 다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 아무튼 특히 당 내에서 그 당대표에 대한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비판적인 세력들은 이 결과를 가지고 또 활용을 하려고 들겠죠. 그래서 그런 것이 앞으로 좀 펼쳐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재보궐선거 양상은 조금 더 지켜보면서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사실은 좀 이제 선거 전문가들도 말을 아끼게 돼 버렸어요. 네, 지금 완전히 살얼음 판입니다. 그래서 박빙입니다, 정말. 네, 강화 선거도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거 결과에 대한 예측은 다음 시간에 좀 다시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제인데요. 그 한동훈 대표가 어제 그 한 20여 명의 그 의원들하고 그 만찬을 했어요. 저 김영희 전 의원은 만찬에 대상이 아니죠. 예. 저는 뭐 원했는데다가. 그러시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뭐 한동훈 계보의 시작이다 아니다 뭐 또 논란들이 있던데 짧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정확한 계보를 이렇게 가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지난번에 당대표 선거한 지 얼마 안 됐고 또 정치권에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네. 한동훈 대표는 현재 이제 어떤 자신의 그 뭐라 그럴까 외연을 확장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뭐 계보 따지고 있을 그런 한가한 상황도 아닙니다. 지금 재보궐선거 일어나고 있죠. 국감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당정 간의 여러 가지 뭐 갈등 상황이 아직은 알겠습니다. 있고 이런 상황에서 잘못 움직이면은 오히려 계파 만든다는 오해를 사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한동훈 대표가 또 움직이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신경민 의원님 아니 어떻게 이건 보셨어요? 지난 4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이제 내표의 반란표가 분명히 나온 거 아니겠어요? 이런 상황이 시점이 아주 묘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저는 시간도 의미 있다고 봐요. 6시에 만나가지고 10시 넘어까지 했다는 거 보니까 이런 것이 이제 진짜 회동이지 지난번처럼 뭐 대통령 만나가지고 27명이 1시간 반 만났다 이런 건 그냥 점 찍는 회식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런 점으로 봐서 계보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모임이었다. 이것이 앞으로 전국에 어떤 영향을 줄지 굉장히 의미가 알겠습니다. 있다고 봅니다. 계보까지는 아니었다. 그러나 의미는 있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본격 토론 김영우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2024년 10월 1일부터) 폐기물 처리 현장 정보 전송 의무화가 사업장 일반 폐기물과 수출입 폐기물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사업장 폐기물의 올바른 처리와 안전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꼭 기억하세요. 폐기물 수집 운반자는 차량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폐기물을 처분하거나 재활용하는 자는 반입된 폐기물의 중량과 함께 촬영된 영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폐기물 처리 현장 정보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함께합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네, 조금 전 품격 토론 중에 그 재보궐선거에서의 그 여론조사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 좀 지나간 거긴 하지만 하면서 말씀이 나와서 저희가 그 여론조사에 대한 근거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 의뢰를 받아서 지난 9월 29일에서 30일 이틀간
영광군, 전라남도 영광군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입니다. 후보 지지도 민주당 장세일 후보 32.5%, 조국혁신당 장현 후보 30.9%, 진보당 이석하 후보 30.1%의 여론조사였고요. 무선 자동응답 ARS 100% 방식으로 진행된 조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심이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 정치권 상황을 예상해보는 새로 신선될 코너입니다. 위클리 정치. 오늘은 이종훈 정치평론가 전화로 연결해서 말씀 듣겠습니다. 이종훈 평론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가장 주된 정치 이벤트 오늘부터 시작된 국정감사겠죠? 네, 그렇습니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고요. 오늘부터 11월 1일까지 4주 동안 총 26일 실제로는 이제 진행이 되고 대상 기관 지난해보다 9곳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802곳에 달할 전망입니다. 802곳의 기관 중에 집중 감사를 받을 기관도 있지만 또 하루 종일 대기했다가 질문 한두 가지 답변하고 끝나는 기관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죠. 네. 자, 그러나 이 국정감사 국회의원들도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네. 보통 한 8월부터 국감 준비 들어간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야당 의원들 특히 국정감사는 야당의 시간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당 쪽에 준비를 더 많이 하죠. 예, 그런가 하면 국감을 준비하려면은 자료 요청을 이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자료 요청을 받게 된 기관에서는 그때부터 진짜 이제 실질적인 국감이 시작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밤샘에 이제 준비도 하고 그렇게 하죠. 네, 바로 그 국감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여야가 다 전략을 가지고 국감하잖아요. 네. 예, 올해 여야의 국감 전략은 어떻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이제 이재명 국감으로 끌고 가겠다 이런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지금 재판 관련해서 이제 조만간 이제 1심 선고 나올 예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집중 부각시켜서 이제 국면 전환을 계획해보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고, 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방탄국회 운영 부분도 집중 공략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네.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김건희 국감으로 끌고 가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 여사 관련 증인, 참고인만 최대한 1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관련해서 김건희 심판본부라는 조직도 출범을 시켰죠. 그리고 이제 국감이 끝나면 이번에 이제 재표결했다가 부결된 김건희 특검법도 재발의를 이제 하겠다. 국감 이제 내용 중에서 이제 새로운 것들이 발견되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더 강력한 특검법으로 발의하겠다. 이렇게 지금 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네, 이 전략대로 될지 안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만 일단 전략은 그렇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러니까 여권 쪽에서는 10월 위기설이 제기되고 또 야권 민주당 쪽에는 11월 위기설이 제기되고 있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월 국감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보나 증언이 이제 쏟아지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보고 있고요. 지금 이 관련 내용이 국민의힘 내에서의 이제 이른바 유난 갈등 그 내분을 더 이제 고조시킬 수도 있다 이런 이제 내부 지금 관측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미 이제 친한동훈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 여사 대국민 사과 이런 것도 요구하고 있고 또 다음번 김건희 특검법 재발이 돼서 이제 나오면 그때는 좀 이탈표가 더 늘어날지도 모른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월을 위기의 달로 보는 이제 그런 시각이 이제 국민의힘 내에서도 지금 많은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네, 민주당 쪽은요? 예, 민주당은 역시 이제 이재명 대표 재판 결과를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죠. 네. 지금 선거법 위반 재판 1심에서 이제 당선 무효형이 나오거나 또 위증교사 재판 1심 또 금고형 이상 선고가 나오거나 하면 이제 의원직 상실, 피선거권 박탈 이런 쪽으로 이제 연결이 이제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대표직을 이제 그대로 수행하는 것이 이게 적당하냐부터 시작해서 논란이 이제 많이 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민주당 내에 비명계 반격도 거세질 수밖에 없죠. 이제 이게 이제 민주당 내에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11월 위기설의 이제 핵심입니다. 예, 조금 전 품격 토론에서 신경민 의원은 1심 유죄가 나와도 그냥 그건 1심일 뿐이다. 그리고 퉁치고 갈 거다. 이렇게 예측하더라고요. 네,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갈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네. 아무래도 조금 이제 그 비명계 쪽에서의 이제 공격은 더 거세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대표직을 수행하더라도 조금 이제 약간 좀 그 타격을 받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는 거죠. 예. 자, 그런가 하면 그 김영선 전 의원 그 공천 관련해서 그 논란의 인물로 떠오른 명태균 씨라고 있잖아요. 네. 이 명태균 씨가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지금 보도가 됐는데, 예, 그렇습니다. 어떨 것 같습니까? 예, 이제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이제 의혹 관련한 이제 인물이죠. 근데 이제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어서 지금 공천 개입 관련해서 핵심 증거를 내놓을지 그 여부가 지금 관심입니다. 이분이 뭐 이런저런 언론에 계속 지금 여러 가지 발언을 내놓고는 있는데 뭐 핵심적인 그런 뭐 이제 녹취록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공개는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게 과연 공개가 될지 이제 여기에 이제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요. 또 명태균 씨하고 함께 일했다가 지금 제보에 나선 강모 씨라는 인물도 있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 뭐 회계 책임자로 알려져 있고 지금 선관위 고발에 따라서 이제 검찰 이제 수사도 받고 있는 이제 그런 그 인물이기도 한데요. 또 이 그 강모 씨 같은 경우에는 명태균 씨나 뭐 김영선 전 의원 같은 사람들이 이제 정치권에 사라져야 된다.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좀 다른 결의 또 증거가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떤 내용이 될지 지금 관심을 지금 모으고 있는 이제 그런 그 상황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김대남 전 행정관이요? 네. 김대남 전 행정관도 뭐 증인으로 나옵니까? 증인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김대남 전 행정관이 최근 사실은 윤한 갈등의 새로운 변수로 지금 대두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김대남 전 행정관은 이제 사실은 원래 이제 논란이 된 거는 이제 산하기관 인사개입 의혹 관련해서 이제 주로 많이 논란이 이제 된 바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이제 야당이 이 부분을 이제 규명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또 약간 한동훈 대표에 대한 공격을 좀 사주했다 뭐 이런 의혹이 또 추가로 또 제기가 된 상태여서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이 김대남 전 행정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이제 부부하고 직접 알지 못한다, 잘 아는 인물이 아니다 하면서 이제 공천 개입 의혹도 좀 이제 부인을 하면서 인사개입이죠. 인사개입 의혹도 부인을 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오히려 지금 감사위원직 지금 서울보증보험 감사위원직을 맡고 있는데 그걸 사퇴를 해라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지금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격사주 의혹을 또 받고 있기 때문에 한 대표 공개한 부분 관련해서 지금 감찰 지시를 또 해놓은 상황이고 그 연장선에서 또 친한계 쪽에서는 또 다른 결에서 지금 또 사퇴 종용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번 국감에서 이게 지금 이제 워낙 이제 한 유튜브 채널 인터뷰 기자하고 인터뷰랄까요? 하여튼 전화 통화하는 과정에서 나온 녹취록이 논란이 된 바가 있고 그게 지금 계속 공개가 부분적으로 되고 있어서 그게 이제 국감 과정에서 추가로 좀 공개되면 그거 역시 좀 논란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10월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지난 주에 시작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금정구청장 선거와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후보 단일화를 했습니다. 네. 이 재보궐선거가 이번 주에 상당히 아주 뜨겁게 다가올 것 같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3일부터 일단 이제 공식 선거운동 시작이 된 상태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는 총선에 이어서 지금 이번 재보궐선거도 이제 2차 정권 심판론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걸 집중 좀 이제
부각을 시키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탄핵 암시 발언을 해가지고 이거 역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이 재보선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또 이번 재보선도 이재명 대 윤석열 구도 이런 것으로 끌고 가기 위한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네. 한동훈 대표도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세를 또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대표는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 뭐 이런 쪽으로 전환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분석이 좀 나오고 있고요. 이런 속에서 지금 이제 그동안 그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 간에 상당한 갈등의 변수가 됐던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 단일화 문제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후보로 지금 단일화가 이제 됐고요.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이번에도 뭐 완성할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이런 분석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완성이라면은 네 곳 모두에서 승리하는 것을 지금 꿈꾸고 있다는 거죠. 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다는 건데.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소리는 못 합니다. 예, 후보를 세 군데밖에 안 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근데 그 민주당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게 지금 약간 이제 근거가 지금 없지 않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는 이유가 금정구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단일화를 이제 했고요. 그래서 이제 훨씬 이제 표심이 이제 단결이 됐다라는 거죠. 그런 이제 상황이고 또 강화군수 선거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후보가 지금 불법 선거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여기에 이제 여당 출신의 또 안상수 후보가 무소속으로 또 지금 나와 있어서 표분산 효과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잘하면 이길지도 다 이길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겁니다. 네. 네. 16일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입니다. 16일이니까 다음 주 수요일인데요. 다음 주 수요일 결과를 좀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투세 있잖아요. 네. 더불어민주당이 금투세 이번 주에 뭐 최종 입장 결정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계속 폐지 쪽으로 결정을 내려라 이렇게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죠. 그런 속에서 민주당이 이제 이 관련해서 이제 찬반 토론회도 이제 거쳤고 지난 4일 의원총회 때 이제 논의를 해서 결론을 좀 내려보려고 했는데 그때 결론을 내리질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 지도부의 당론 결정을 위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의 이제 결정이 굉장히 이제 중요해지는 거죠.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는 지난 전당대회 때 이제 그 출마하면서 이 좀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예 아니면 폐지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이제 얘기가 그 당시부터 이제 나왔던 바가 있고요. 그래서 아마 뭐 유예 또는 이제 폐지 결정이 뭐 곧 나올 가능성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였습니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4분입니다. 네, 월요일 출근길 상황입니다. 평소보다 사고 구간 많습니다. 주의가 필요한데요. 먼저 서울 시내 상황입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동작대교에서 반포대교 사이 3차로는 사고 있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차로로 변경이 필요하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금호분기점에서 칠곡분기점까지 천천히 갑니다. 더 가서는 회덕분기점에서 막히고요. 북천안에서 정체 있습니다. 경부 동탄터널 역시 천천히 가고요.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부평에서는 진출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파로 서인천 나들목에서 부평 나들목까지 4km가량 막히고요. 서운분기점에서 신월까지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목감휴게소에서 금천까지는 8km가량 막히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네, 스포츠로 활기차게 한 주를 열어드립니다. 스포츠 먼데이 KBS 김완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프로야구 5위 결정전부터 KT 연승행전이 쫙 계속됐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제동이 걸리긴 걸렸네요. 네. 예. 어제 사실 요즘 많은 분들 특히 수원 팬들 너무 신나셔가지고 이 올해 가을 야구는 KT 이강철 감독의 강철 매직으로 시작을 해서 앞서가고 있거든요. 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5위 결정전 할 때
SSG 역전승을 거뒀어요. 그것도 상대 투수가 김광현 선수한테 역전 3런 홈런을 쳐서 그래서 뭐 김광현 선수 고개 숙였고 이승용 감독도 막 6연승 달리면서 5위 경쟁 펼쳤었잖아요. 근데 제동이 걸렸어요. 또 와일드카드 1차전 사실 1차 그 두산의 입장에서는 비기기만 해도 진출할 수 있는 입장인데 1차전 지고 2차전 1승 먼저 안고 시작하는. 네. 1차전 지고 2차전 지고 그런데 단 한 점도 내지 못하고 2015년 이 제도가 생긴 이후 처음으로 이승엽 감독이 재물이 됐어요. 그러니까 두산 팬들 화가 많이 났죠. 그런 이제 그 상대에게는 혹독하지만 수원 팬들한테는 아주 재밌는 마법 같은 그런 경기를 해서 올라갔어요. 근데 이승엽 감독이 그래서 번트왕 별명이 네, 아시아 홈런왕이 아니 어떻게 홈런왕이 번트왕이 됐는지. 준 플레이오프 1차전에 사실 그 고용표 선수 선발할 적에 사실 고용표 선수가 최근에는 선발에서 불펜으로 내려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선발에 나왔고요. 또 포스트 시즌에 처음 나오는 문상철 선수를 기용했는데 이 선수가 선제 투런 홈런을 쳤어요. 그래서 이거 정말 KT 매직이 계속되나? 그런데 정말 앞고는 7회 말이었습니다. 손동현이라는 투수가 나왔는데 공 3개로 한 이닝을 막았어요. 그 김현수 선수 중견수 플라이, 박동원 선수 3루 땅볼, 그다음에 박혜민 선수 우익수 플라이. 공 3개를 던져서 한 이닝을 마감하는 건 플레이오프에서 처음 있어서 일이거든요. 그래요. 이거 이강철 매직이 점점점 달아오르네. 근데 어제 2차전 시작할 때만 해도 황재균 선수를 보통은 그래도 굉장한 장타력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3, 4, 5, 6번 안에 2개의 마련인데 8번으로 내렸어요. 8번으로 내렸는데 이 선수가 선취점을 올리는 안타를 터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5회에 이제 그 요즘 그 보살이라고 그러죠. 외야수가 그 주자를 잡는 보살의 왕으로 등극한 로하스 선수가 5회에 또 보살을 시켜요. 그렇게 되면 또 이강철 매직이 계속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그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실책인데요. 실책. 실책이면 문제야. 그래서 큰 경기에서는 실책을 하거나 볼넷을 주지 말아라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손동현 선수 아까 그 공 3개로 한 이닝을 막았던 선수가 번트 수비를 실수합니다. 아이고. 그리고 이제 공수에 걸쳐서 굉장히 맹활약하던 김민혁 선수가 좌익수가 알까기는 쉽지 않거든요. 근데 평범한 타구를 뒤로 흘리면서 그러면 뭐 점수 내주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이강철 매직이 또 강철 매직이 조금 주춤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좀 지치긴 했어요. 5위 결정전부터 너무나 많이 뛰어왔기 때문에 선수들의 그 피로도 때문에 집중력을 잃은 것 같아서 사실은 이제 1, 2차전 마치고 오늘 하루 쉬거든요. 오늘 하루 쉬는 게 KT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 게임으로 이제 다음 한 게임으로 결정됩니까? 3게임이 남아 있습니다. 3게임. 오전 3승. 선승제. 그렇군요. 자, 이 LG가 그 KT의 연승 재물이 될 뻔하다가 한숨 돌린 셈이네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좀 이강철 감독하고 염경엽 감독하고는 좀 악연이 있어요. 지난 한국 시리즈 때 이강철 감독이 1승을 얻으면서 치고 나갔는데 LG 그 염경엽 감독이 내리 4연승을 하면서 한국 시리즈를 29년 만에 가지고 갔거든요. 그때 이제 이강철 감독이 본인이 재물이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겨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LG는 좀 뭐랄까 LG 야구 뭐 우리가 흔히 막 뛰는 야구, 발야구 이런 얘기하는데 어제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3회 1루 주자 문성주, 2루 주자 박혜민 선수가 있었는데 더블 스틸을 감행을 했어요. 더블 스틸이에요? 네, 더블 스틸을 감행을 살았어요. 근데 그 두 주자가 나중에 둘 다 들어와서 동점 주자가 됩니다. 아니 어떻게 그 8번 박혜민 선수가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랬는데 경기 끝나고 나서 인터뷰를 해보니까 박혜민 선수한테 그린라이트 네가 뛰고 싶을 땐 뛰어 이런 미리 전략을 세웠다고 해요. 근데 이 선수가 워낙 발도 빠르고 감도 있으니까 성공을 해서 근데 이렇게 그 LG 주자들이 뛰기 시작하니까 당연히 투수도 당황하게 되고 그래서 어제 실수가 4개나 나오게 된 거죠. 실수를 유발하는 발야구였다. 그리고 염경엽 감독은 사실은 그래서 지난해 우승하면서 염갈량이라는 이제 거의 제갈량 수준의 걸 얻게 됐는데 1차전에선 6번 타자부터 9번 타자가 단 한 번도 진루하지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뛰는 야구를 할 수가 없었는데 어제는 다행히 뭐 8번 타자 박혜민 선수, 9번 타자 문성주 선수가 계속 나가주면서 하위 타선에서 잘하면서 상위 타선으로 연결해주는 그런 플레이도 좋았고요. 또 어제 아주 그 재미있는 장면 하나가 아주 아슬아슬한 순간이 있으면 염경엽 감독이 비디오 판독을 요청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억하실 거예요. 지난 9월 초에 이영빈 선수가 홈런을 쳤는데
그 비디오 판독을 요청 안 해서 2루타로 판정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아하, 예. 그 이후로 염갈량이 아니라 비디오 판독도 못하는 감독 이렇게 돼버렸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6위 SSG 이승용 감독 한 경기 치고 팬들이 실망해서 나가 이런 표현을 쓰고 이승엽 감독 포스트 시즌에서 뭐 올해도 그렇지만 작년에도 못했기 때문에 또 나가. 그러니까 염경엽 감독도 사실은 좀 불안했을 것 같아요. KT는 강철 매직을 앞서서 치고 올라오죠. 또 본인도 그 재물이 되지 않게 노력했는데 아무튼 이제 오늘 하루 쉬고 내일 이제 수원에 3차전 벌입니다. 근데 LG는 선발을 이제 최원태 선수를 예고해 놨고요. 또 그 KT는 이제 벤자민 선수를 예고했어요. 이 부분도 좀 걸리는 게 원래는 순서상으로 따지면 1차전에 나갔던 쿠에바스 선수가 먼저 선발이 돼야 되는데 이강철 감독이 뭔가 새로운 전략으로 벤자민 선수를 내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LG는 타선 1차전에 잘 안 맞았지만 어제 했기 때문에 그대로 간다는 입장이고요. 또 KT는 최원태 그 상대 투수에 따라서 한번 바꿔보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되면은 진짜 염갈량의 그 야구냐 아니면 그 이강철의 매직이냐 해서 정말 재밌는 경기에서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축구 감독 한두 분하고 좀 아는데 네. 그 이제 경기 끝나면 제가 잠깐 통화하는데 진짜 피가 마른데거든요. 그런데 그 축구 감독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네. 이 축구 게임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안 하잖아요. 네. 좀 이렇게 이렇게 간격이 있잖아요. 네. 축구 감독도 말이. 그 야구 감독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야구 감독들은 피가 진짜 많으실 겁니다. 특히 그러니까. 이강철 감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5경기를 치렀잖아요. 가을 야구의 한 시리즈를 이미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근데 사실은 이 감독과 선수들이 피가 많을수록 사실 팬들은 좀 즐길 수 있는 영역이 생깁니다. 그래서 참 프로야구 잔인한 것 같습니다. 예, 말 그대로 피가 마르는 감독들입니다. 자, 오타니가 메이저리그 첫 가을 야구에서도 홈런포를 쐈어요. 네. 사실은 오타니 선수가 그 올해 뭐 54홈런, 59도로 이랬으니까 이 선수가 이미 뭐 포스트시즌 경험했겠지 생각하시는데 이번 가을 야구가 처음입니다. 처음이에요? 예, 2018년 애너하임에 들어가서 선수 생활했는데 애너하임이 불행히도 가을 야구를 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옮긴 이유도 사실 우승 한번 해보겠다고 옮긴 거였는데 디비전 시리즈 1차전입니다. 상대가 김하성 선수가 있는 샌디에고예요. 마치 이제 올 시즌 서울 개막전처럼 경기를 가졌는데 3대0으로 지고 있던 2회 말에 홈런을 터뜨립니다. 3대3 동점 홈런을 터뜨려서 드디어 가을 야구에서 첫 홈런을 터뜨리는데 그 이후로 경기의 흐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고 있던 LA가 7대5로 역전승을 하게 됩니다. 오타니 선수가 5타수 2안타 3타점 2득점을 기록했거든요. 그야말로 수훈 갑이잖아요. 그래서 이 선수가 이렇게 하면서 오늘 이제 2차전을 갖게 되는데 2차전도 뭐 KT와 LG전 못지않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타자로서 활약은 어떻게 보면 이번 시즌이 좀 마지막이잖아요. 내년부터는 겸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겸업해야죠. 네, 그러다 보니까 타자로서 집중하는 오타니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마지막 시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축구 얘기 좀 가겠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 좀 부상이 심각해요? 알려지기로는 그렇게 심각한 수준은 아닌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 오늘 새벽에 벌어진 그 브레이튼 경기에 결장을 했어요. 3경기째 결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보통은 이렇게 부상을 당한 선수도 교체 명단에는 이름을 올리는데 네. 손흥민 선수는 교체 명단에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아마 유럽 빅리그도 각 나라에서 갖는 A 매치, 우리는 이제 아시안컵 하고 있고 유럽도 네이션스컵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중미 예선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이 시즌을 마치고 이 기간을 마치고 19일 이제 웨스트햄전부터 복귀하지 않겠냐. 근데 뭐 심각하다고 한다면 지금쯤 뭐 큰 한마디로 그 메디컬 리포트가 나와야 되는데 메디컬 리포트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피로가 누적된 것이 좀 오래되는 거 아니냐. 사실 은바페 선수도 그렇거든요. 은바페 선수도 손흥민 선수와 비슷한 시기에 그 부상을 당했는데 디디에 데시안 감독이 대표팀에 아예 선발을 하지 않았어요. 손흥민 선수처럼 똑같이. 예. 그래서 아마 전체적으로 리그라든가 이런 그 A매치가 많이 늘어난 상황에서 선수를 보호하는 차원이 아니겠냐 싶고요. 근데 만약에 19일 웨스트햄전에도 출전하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그때는 손흥민 선수의 부상이 생각보다 심각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어디가 골절되거나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네, 예. 그 햄스트링 부상을 아시안컵에서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던 그 황희찬 선수 아직도 뭐 이렇게 절정의 기량은 아니잖아요. 약간 부상이 회복된다고 해도
그 리턴 투 플레이 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나저나 우리 축구 대표팀 손흥민의 공백을 제대로 메꿀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요르단전 지금 손흥민 선수 없이 뛰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홍명보 감독이 이제 K리그하고 저기 J리그에 있는 선수들을 8명을 데리고 일단 요르단으로 떠났습니다. 뭐 손흥민 선수 없이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사실 상대가 요르단이라는 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클린스만 감독이 경질된 게 아시안컵 2경기에서 비기고 지고 했기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홍명보 감독 입장에서는 클린스만 감독하고 차별화해야 되는 중요한 경기인데 정말 중요한 경기에 핵심 선수인 손흥민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뭐 선수 선발을 할 때부터 플랜 B를 가지고 있다. 준비해놨다고 해서 그리고 이제 일단 손흥민 선수 빈자리에 그 황현석 선수를 집어넣어 놨어요. 그나마 좀 다행인 건 지금 다른 선수들 어제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골도 넣으면서 경기를 했었고요. 뭐 이강인 선수, 황인범 선수 기량이 살아나고 있어서 잘만 해준다면 무난하지는 않지만 어렵지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KBS 김한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0월 7일 월요일 전격 시사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